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박평 오랜만에 봅니다. 너무 오랜만에 봬요.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네요. 그러게요. 여름에 한창 여름에 뵀었는데. 가을 옷이야 진짜. 패션도. 네, 너무 여름 옷이네요. 아직은. 요즘에 약간 열도 막 나고.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혼비님이랑 녹음했을 때 내가 혼비님한테 너무 신뢰를 한 게 아닌가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신뢰는 많이 하는데 평소에도 어느 걸 유난히 언급하는 더 건가요? 이제 다음 주에 방송될 그거 싸운 거 둘이? 네, 그 책 녹음하면서 진짜 대판 싸웠거든요. 왜요? 그게 지금 녹음은 그걸 먼저 했는데 방송은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가는데 정숙한 과부들을 위한 발칙한 야설 클럽? 네. 이라는 소설이에요? 소설을 가지고 했어요. JYP. 그 이제 제가 추천할까 말까 약간 망설이다가 그래도 또 장단점이 있고 나름 또 청취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알려진 책이니까 그래서 밀었지. 그래서 두 분이 읽었어. 뭐였어? YG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책이 거지 같다고 욕을 하고 일단 혼비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 책이 너무 훌륭하다고 막 칭찬하는 거지. 극단적으로 나눠졌구나. 약간 그러니까 나는 문제 의식이나 주제 의식에는 호감이 가지만 일단 소설로서 좀 함량 미달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혼비님이 거기서 도발을 한 게 문제 의식이나 주제 의식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섬에 있는 서점이나 비바제인에 필적할 정도로 걸작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세게 얘기하셔서 반대쪽에서도 점점 하여튼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중계방송 했잖아요. 자 이제부터 내 지금 두 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건 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딱 했는데 또 혼비님이 약간의 그런 또 체육하는 여자 아니랄까 봐서 승부근성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좀 세게 나가니까는 또 엄청 세게 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멱살 잡을 뻔했어. 자, 우리 그때 둘이서 지하철 타고 갔는데 약간 어색했잖아. 어색하게 헤어졌잖아. 둘이 싸우는 방송은 다음 주에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미리 책을 읽고 보시면 들으시면 더 재밌겠다. 그 싸움이 더 재밌지 않을까요? 나만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숙한 과부들. 혼비님 팬도 많은데. 정숙한 과부들을 위한 발칙한 야설 클럽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생각했죠. 요즘에 내가 몸도 좀 안 좋고 막 또 그 공장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막 일들도 많고 그래서 성격이 약간 조금 뭐가 났나. 잠깐만요. 지금 요즘 약간도 있었어요. 약간 성격이 뭐가 났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웃자고 하시는 소리겠죠. 아니 지금 내가 뭐 못할 소리 한 겁니까? 왜 그래? 못할 소리를 한 거죠. 쭉 성실하게 계속 뭐가 나셨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퍼머넌트리 컨티뉴어슬리 그러니까 원래 without stopping 그리고 very much seriously 요즘 영어 번역하는 책 쓰셔가지고 단어를 요즘이 아니라 계속 많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뭐가 나 있었다. 근데 요즘에는 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원래 꾸준히 많이 모난 사람인데 요즘 그 모난 정도가 더 심해졌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표현했으면 정확한 거죠. 혼비님하고까지 그렇게 적대적인 방송을 하셔가지고 현타가 있으셨나 보다. 다음에 혼비 녹음하러 안 오는 거 아니야 이제? YG 싫어가지고. 아니, 어쨌든 그 합정역에서 헤어졌는데 약간 둘이 어색하게 헤어진 게 너무 웃겨. 서로의 마음에 어딘가를 거야. 건드린 거야. 혼비님도 마음에 담아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날 녹음 끝나고 사실 저녁 먹을 시간이었거든요. 그 웬만하면 우리 그 정도 시간에 끝나면 같이 밥 먹고 헤어지는데 혼비님이 나 약속 있다고 가더라고. 그게 약속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날? 그랬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희 곧 그 공개 방송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녹음하는 날은 저 공개 방송 전입니다. 네, 네. 아무튼 공개 방송 때 공개 방송 때 또 싸워. 되게 어색하게 팀워크에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진짜 서로 안 친한. 자, 요 방송은 지금 공개 방송하고 공개 방송이 아니죠 사실. 그때 그렇죠. 토크 콘서트에서는 그 녹음도 안 하고 녹음 안 할 거죠? 녹음도 하지 않고 오신 그냥 분들만. 오프 모임이죠. 네, 오프 모임. 당연히 방송으로 송출하지도 않습니다. 음. 요거는 지금 9월 26일 날 나갈 방송을 우리가 토크 콘서트 직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댓글 좀 읽고 시작할까요? 네, 이기리님 댓글 읽어볼까요? 추석 연휴에 그동안 묵혀뒀던 스테이션 11 소설을 읽고 방송을 다시 듣고 드라마도 보았습니다. 방송에서도 책 읽으면 자꾸 장면이 상상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영상으로 어떻게 옮겨졌을지 혼자 계속 그림을 그려보면서 읽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종말 소설이었습니다. 종말을 다룬 이야기 좋아해서 자주 읽고 보는 편인데 접하면 접할수록 생존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종말이 오면 싸우지 않고 그냥 죽을래 라고 말해왔는데 처음으로 이 책을 읽고 열심히 살아남아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작품은 처음입니다. 드라마는 원작과 다르게 그려진 부분들이 제법 있지만 제가 상상했던 장면을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울면서 본 종말 드라마도 처음이네요. 좋은 책 작가 소개해 주셔서 항상 책걸상 감사합니다. 방송 다시 듣다 보니 별이 5개가 자꾸 나오는데 장수 돌침대가 떠올라서 너무 웃겼습니다. 이제 에밀리의 다음 작품 글래스 호텔 읽으려고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북토크 때 뵙겠습니다. 네, 이기리님 북토크 때 오실 모양이네요. 네네네. 세바공님은요 가장 나쁜 일 편 듣고 댓글 주셨는데요. 방송을 듣다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하고 궁금증에 펼쳤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온전히 빠져서 읽었습니다. 한국 젊은 작가의 책이 마이클 코넬리 소설보다 재미있을 줄이야. 꼭 시간 많을 때 읽어야 할 책이네요. 저는 찰리 킴에는 김수현, 악마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풋풋하니까, 그리고 정희 역에는 아이유, 여리지만 강단 있는 모습, 표철식 역에는 설경구, 강하지만 한풀 꺾인 듯한 느낌 등의 배우가 떠올랐습니다. 장말자 역은 한지민 씨도 좋지만 송지효 씨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목은 내 반쪽의 비밀 어떤가요? 토끼 사냥은 별로예요. 야, 이거 세바공님이 제시한 라인업대로 캐스팅이 되면은 진짜 대박 캐스팅이겠다. 맞아요. 오호. 마이클 코넬리 소설보다 재밌다는 얘기를 아마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재밌게 보셨구나. 편집자로서는 했었거든요. 매우 기뻤겠네요. 너무 기뻤죠. 제가 그 방송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돌아가서 정말 내가 이러자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나왔나. 그날은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죠? 전부가? 두 분이 합세를 하셨죠. 누구랄 것도 제목이 가장 없지. 나쁜 일이 뭐냐. 네. 제목에 대해서 네. 제목에 대해서만 모욕했지 아니, 내용에 대해서 제목뿐만이 아니었고 표사글 줄거리 요약을 줄거리 그따위로 요약. 했냐 뭐 이렇게 해서 앞에 설명을 해보자 막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네. 편집자를 모욕했구나. 작가는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그럼요. 아니 제가 박평한테 후문으로 들었는데 작가님께서 그 방송을 듣고서 너무 즐거워하셨대요. 즐거워하셨어요. 작가님도 편집자한테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약간 대리만족하면서 맞아. 그 작가께서 처음 김보현 네. 맞나요? 네. 그분이 처음 주장했던 제목은 뭐예요? 미망인. 미망인? 그보단 가장 나쁜 일이 낫네요. 미망인? 그래. 미망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제목이랑 표사 사이로 표사 가지고 작가님이 약간 긴장이 있었네. 그래서 작가님이 즐겁게 들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재밌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걸 물어봤어야죠. 물어보면 힘든 대답 들을까 봐. 김보현 작가는 뭐 저 남자 여자 뭐 나이 네. 여성분이라고 그때 방송에서도 까먹었지. 얘기했잖아요. 한 번 들으면 바로 까먹어. 그리고 뭔가 재주가 많으신 분 같아서 한번 오시라 그럴까? 책걸상에 어쨌든
반감은 안 가지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듣고 재밌으셨다고 했으니까 호감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반감만 안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 스테이션 11 그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진 거 그거는 보니까 10부작이고 10부작.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왓챠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왓챠 가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나는 왓챠는 아이디가 없는데. 그래서 그 이기린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글을 그 독지가 카페에도 올리셨는데 거기에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잖아요. 좀 우리 게시판에도 댓글 달아주십시오. 오늘 방송하면서 탈탈 털어서 이제 댓글을 뭐 이렇게 쓰려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은 댓글이 유난히 지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회차를 녹음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박평 댓글이랑 혼비님 댓글은 아예 그냥 박평 댓글 파일, 혼비님 댓글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눈에 띌 때마다 이건 박평이 오는 날 혹은 혼비님이 오는 날 해야 되겠다라고 따로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박평 댓글이 부족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까? 박평 댓글도 부족하고 그래서 박평 댓글로만 채울 수 없으니까 막 다른 댓글도 막 넣고 막 그랬던 거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혼비 댓글은 많은데 박평 댓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가장 나쁜 일 편 댓글은 이건 박평이 오면 소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킵을 해놓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추려봐도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댓글들을 많이 안 올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평이 안 오는 날은 그러면 박평 댓글을 소화하지 않고 다른 댓글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기린님께서 그 가입을 하셨는데 이기린님께서 너무 약간 드라마를 보고 싶게끔 글을 써 주셨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거기 아이디가 없어서 그거 가입해야 되나 막 하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지금 끝이야? 네. 헐. 난 또 뭔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줄 알았지. 그런 방법은 없죠. 그런 방법은 없어요. 네, 없죠. 아니 그런 방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얘네는 왓챠에만 있는 거예요?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는 두 군데 세 군데 OTT에 같이 풀리기도 하잖아. 근데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 OTT 서비스마다 주로 잘 풀리는 아니 근데 게 있더라고요. 왓챠에서만 있다면 그건 당연히 왓챠의 전략이겠죠. 그 스테이션 11은 우리만 독점적으로 그 아마 요 하려는? 제작사가 HBO인데 HBO하고 왓챠하고는 뭔가 HBO 드라마가 왓챠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둘이 특별히 좀 뭔가 친한 관계인가 봐요. HBO는 최근에는 웨이브에서도 웨이브에도 많이 있나요? 있는 것 같던데. 웨이브에도 있어요? 스테이션 11 그러면? 스테이션 11은 못 본 것 같아요. 스테이션 11은 웨이브 아이디는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어떠한 OTT 플랫폼 아이디도 없습니다. 왜요? 공유해서 남의 걸로 두 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가 돈을 내는 아이디는 없습니다. 그럼 공유하는구나. 공유라기보다는 그냥 빈대? 빈대. 네. 근데 그거 이렇게 막 좀 오픈해서 이야기해도 되나? 안 약간 문제 삼지 않을까요? 왜 문제 삼아요? 하긴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거 공유 주선해주는 사이트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저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과가람 기자한테 들었어요. 그 원래 이렇게 뭐 4명까지 몇 명씩 묶어줘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디바이스 숫자 제한 있는 거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왜? 그렇죠. 뭐 마음에 안 들면 넷플릭스 JYP를 고소하실 수 있지. 아니 그러면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 환연은 티빙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없어요. 그러니까 티빙 그것도 티빙하고 넷플릭스 있어요. 아이디는 남의 거지만. 환승연애 얘기 저번에 많이 했거든요. 네. 보세요? 봤어요? 아니요, 안 보고 있어요. 시즌 1도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좀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나를 왕따 시키고 둘이서 책 방송에서 그것도 환혼을 좋아하는 그것도 그 싸운 그날입니까? 그날이죠 그날. 그 다음 주에 그러면 JYP랑 김원비 작가가 환승연애를 막 예찬하니까 YG가 그 주는 아니었나? 딴 주야? 딴 주. 몰라 우리 요새 녹음을 너무 많이 해서 막 헷갈립니다. 아무튼 꾸준히 매번 다 들으시면 돼요. 그럼 드라마 보는 거 없어요 요새는?
드라마 사실은 박평이 OTT에 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잖아요. 돈 제일 많이 내죠. 많이 내고 최근에는 수리남 봤고요. 네, 우영우 보고 작은 아씨들 좋다고 해서 시작해볼까 그러고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재밌어요. 제작진들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클립들만 좀 봤는데 아직 많이는 못 봤는데 하여튼 초반에 재밌습니다. 역시 그 정석영 작가는 뭔가 이렇게 사람을 매혹시키는 이야기를 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책걸상을 득걸상으로 바꿀까요? 컨셉을 책에 관한이 아니라 드라마에 관한. 저번에 김원빈님이 얘기했는데 그냥 걸상하래. 책 빼고 책 얘기하지 말고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 어떠냐고. 어차피 책 얘기해봤자 돈도 안 되는데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그냥 걸상해라. 에휴, 기차라님 댓글까지만 읽고 우리 방송 시작하죠. 네. 1년쯤 휴직한 뒤 복직했더니만 지난주에 워크숍 다녀와서 대박 재밌었다고 온종일 자기네들끼리 워크숍 얘기만 하는 사무실에 혼자 덩그러니 소외된 기분을 갖게 하는 방송이었어요. 난 또 진짜로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줄 알았구만요. 차라리 본격 스포를 하시면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책을 아직 안 읽어본 저로서는 세 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당최 맥락을 못 잡고 당황하는 중이요. 중단했다가 서점에 도착했다는 책부터 얼른 가서 받아보고 마저 들어야겠어요. 요렇게 이제 가장 나쁜 일 방송편을 들으시고 댓글을 남기셨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남기셨어요. 댓글을. 가장 나쁜 일 도서관에 냅다 신청해서 읽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너무 흥미진진해서 책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우리 영혼음과 함께 박평픽 최고 대박이에요. 알라뷰 박평님. 이런 대박작을 편집해서 세상에 내주시고 소개해주시니 이젠 박평 없이는 못 살 것 같네요. 오바네요 이건. 네, 책을 안 읽고 들었더니 앞에 쓴 것처럼 뭐지? 왠지 왕따 되는 이 부분은? 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다시 들으니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올해 읽은 책 중 최고 반열에 듭니다. 기차나님을 향해서 제가 절을 하고 싶은 마음. 네. 지금 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가장 나쁜 일 그 방송이 좀 약간 종잡을 수 없는 방송이었나 봐요. 좀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포를 하면은 또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것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책을 봤는데 엄청 재밌었다라는 분들이 독지가 카페에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그러니까 저희 믿음사에서도 그 마케터들이 소개를 한 거예요. 믿음사 TV에서. 근데 그 마케터가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TV 광고네. 참 재밌는데.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다. 새벽 3시까지 어제 읽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김보연 작가께 오늘 방송도 좀 들으시라고 네. 전해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많은 지금 가장 나쁜 일 얘기를 했는데 책은 잘 팔립니까? 책은 이제 좀 흥미로웠는데 저희가 그 시리즈 다른 책들이 보면 분량도 좀 짧고 그리고 약간 내용도 어느 정도 무슨 얘기인지 파악이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빨리 와요. 보통 한 몇 주, 1, 2주 안에 이렇게 막 나가는 것들이 빠르거든요. 젊은 작가? 시리즈. 근데 이제 가장 나쁜 일은 한 달 동안은 그런 반응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읽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노심초사했겠다. 네, 읽어보지 않고는 또 작가도 이름이 막 많이 넓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조금 그 기점으로 읽은 분들의 호평이 되게 많고 이런 반응들이에요.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이 그렇게 믿어줘야 될 텐데 박평만 믿어주네. 저희가 그렇게 믿으면 사장님도 믿어주실 거예요. 자, 시간이 오늘 꽤 지났는데요. 오늘의 책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뭐 굳이 말하자면 YG픽이죠, 이거는? 그렇죠. 네. 제가 박평한테 요즘 읽고 있는데 재밌다라고 권했고 박평도 저도 읽어보려고 했어요 해서 읽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JYP도 두 분이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 나도 좋아하는 계열인데 이러고 이제 사서 방송 약속 없이 읽기 시작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셋 다 읽었는데 방송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 최근에 제가 이 알고 있다는 착각에 대해서 짧은 책 소개 글을 써가지고 그 기획회의라고 하는 잡지에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 아직 그 원고 내용이 오픈 안 됐는데 책 제목이 사피엔스보다 100만 배는 유용한 책. 그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사피엔스보다 100만 배 유용한 책. 왜냐면은 이제 그 이유는 사피엔스는 유발 하라리의 그 시각으로 그냥 인류사를 유발 하라리 버전으로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알고 있다는 착각은 뭔가 독자가 각각 좀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이나 다른 시각을 가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훌륭할 수도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목이 잠깐 언급됐는데요. 오늘의 책 제목은 알고 있다는 착각이고요. 쓴 사람은 질리언 테트라는 사람이고요. 원제는 앤스로 비전 2021년에 나온 책이 2022년에 한국어판이 나왔습니다. 일단 질리언 테트가 어떤 사람인지 YG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질리언 테트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고 그리고 이제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질리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여성 저자고요. 근데 여성 저자지만은 경제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고급의 정평 있는 경제 잡지라 그러면은 흔히 이제 세 개 꼽잖아요.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 세 개를 꼽는데 이제 굳이 막 기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금 떨어지고 진짜 경제지 고급 경제지라고 하면은 파이낸셜 타임스랑 이코노미스트인데 그 중에서도 그 둘 중에 또 경중을 좀 가려보라 그러면 파이낸셜 타임스를 높이 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그런 하이라키를 들었냐면 그 최장집 교수님께서 자기가 영어 신문 중에서 직접 종이 신문으로 구독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간지인데 이코노미스트도 일간지예요? 이코노미스트는 주간지 아닌가요? 주간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왠지 3대 신문이라고 같이 놓고 비교하기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사이클이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이제 정평 있는 경제지인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금 수석 편집장일걸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편집국장. 그러니까 여성 기자로 들어가서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지에 편집국장까지 오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쉬운 일이 아닌지는 또 이 책 중간중간에 뭐 유머 코드 들어가듯이 개인사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국장인데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국장 하면서 책을 이제 2권인가 3권인가를 펴냈는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낸 책이 2021년에 낸 앤스로 비전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 책이 어크로스에서 이번에 알고 있다는 착각으로 나왔고요. 또 다른 이제 이색적인 경력이 있는데 이분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나온 게 아니라 인류학과를 나왔고 인류학과도 그냥 뭐 학부관역만 하고 바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인류학과를 나와서 박사과정을 들어간 다음에 이제 현지 필드웍을 해서 그 현지 필드웍 한 결과로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인류 학계 내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포인트는 이건 이제 책에도 이제 뭐 2번이나 3번 정도 반영해서 나오는데 그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하거나 혹은 미리 경고음을 날린 경제학자나 경제지 기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2008년 금융위기 수년 전부터 이거 지금 부동산 파생금융상품 상당히
위험한데 여기서 뭔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런 부정적인 기사 경고음을 계속해서 날렸던 기자 중에 한 명으로 또 언론계에서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 보고 읽어야겠다 하고 원래 찍었어요. 아는 이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질리언 테트가 인류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인지는 몰랐고요. 언론인으로서 유명한 기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뭐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알고 있었던 걸로 합시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렇게 뭐 유명한 기자 정도 이름은 알고 있나 봐요, 원래. 알고 있죠, 당연히. 그 기본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국장 이름은 알아요? 모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전임 편집국장 이름은 압니까? 모릅니다. 네. 줄리안 테트를 알았다는 거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유명한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그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아마 이분이 남들은 다 괜찮다, 평화롭고 지금 경제는 잘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계속 어두운 얘기, 이거 터진다, 뭔가 불길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누군가는 뭐 카산드라 윌슨이냐 뭐 이러면서 너는 그걸 바라는 거냐, 재수없다 뭐 이런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본인이 쓴 책이지만 이 책의 내용만 놓고 보면 거의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그 위기를 경고했던 장본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IMF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최근에 경제 현상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옵조보로 참여해서 토킹을 좀 해줘라 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이 뭔가 기사 같은 걸 보다가 전화해가지고 저기 질리언 테트 편집국장님 그 오늘 아침에 파이낸셜 타임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문제에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세미나 한번 와보실래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제안을 받고 또 그걸 본인이 그냥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정도?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YG가 모를 뿐이지. 그럴 수 있죠. 왜 뭐 무슨 매경 이런 편집국장한테 전화해서 한번 차 한잔 하실까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합니까?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 저자에 관해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 책은 하여튼 핵심은 인류학을 전공한 경제신문의 유명한 기자가 현재 이 세계에 뭔가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인류학적인 어떤 사고, 시각 이런 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를 사례를 들어서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앞으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주장까지 하는 이런 책이죠. 네. JYP답지 않게 정리를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책의 원래 제목이 이제 엔스로 비전인데, 이 책에서는 그냥 인류학 시야라고 번역을 했던데, 저는 뭐 인류학의 눈, 뭐 아니면은 뭐 인류학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문구 중에 그 인류학은 학문이라기보다는 시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인류학적인 관점, 네, 인류학적 관점, 혹은 그래서 AI라고도 하잖아요. AI라고도 하는 게, AI가 우리가 아는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그 인류학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세상을 보는 좁은 창을 그냥 당연시하고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인류학 지능 혹은 이 엔스룹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그냥 약간 어설픈 이야기가 아니라 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자극도 받았던 게, 그 80년대 후반에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인류학자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 훈련을 받았다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90년대 초부터 기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30년 된 기자가 그리고 온갖 세상 그리고 경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기자가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보니 내가 대학 때 그리고 박사과정 때 공부했던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라는 데서 이 책이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는 좀 신뢰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편집자로서 이 책의 원제 엔스로 비전, 이거 원래 없는 단어겠죠? 영어에서는? 뭐 근데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이게 뭔가 엔스로폴로지하고 비전을 합친 말이라는 걸 쉽게 이해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엔스로 비전이라는 원제를 알고 있다는 착각으로 바꾼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제목으로 이런 논란을 일으킨 제가 무슨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엔스로 비전이라는 거는 되게 개념인 것 같고 그 알고 있다는 착각은 그걸 훨씬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개념을. 그래서 저는 일단 기억에 굉장히 남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투의 제목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착각이었죠. 최근에 그래도 좀 성공한 그거가 좀 잘 돼가지고 약간 그 흐름으로 제목을 택하지 않았나 착각으로 착각 시리즈. 네. 알고 있다는 착각. 부재가 당연한 것을 의심하고 낯선 진실을 발견하는 인류학자의 사고법. 부재는 뭐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인류학자의 사고법, 이게 이제 원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한 말일 텐데 이걸 제목으로 하긴 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 인류학의 쓸모라고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몇 년 동안 출판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출판 시장에서 되게 눈에 띄는 변화가 전 인류학적 관점으로 쓴 에세이 혹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박평이 픽해가지고 편집해서 내놓았던 그 김수현 작가의 개미는 개미는 왜 그것도 인류학 석사 논문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 태초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2012년도에 나온 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인류학 논문이었어요. 이기로 씨가 쓴 그 우리는 DC 라는 책 혹시 아세요? 네, 이매진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는 DC인데 그게 DC 인사이드라는 공간을 인류학적으로 탐사한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책 한 2010년대 그런 책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그러니까 그때 현지 조사 혹은 어떤 가설을 배제하고 들어가서 그 관찰을 해서 쓰는 이런 그 관점들을 가진 책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중요한 그 관점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일목요연하게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인류학이 이렇게 쓸모 있는 학문이고 기존에 작동하지 않는 패러다임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정리된 방식으로 드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책에 대해서 이 인류학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류학이라는 건 인류학자들이 이제 문명 사회가 아닌 뭐 오지라던가 이런 곳에 가서 뭐 1년이나 2년 혹은 그 이상 부대낀 다음에 이제 그 기록을 남기는 것. 그래서 우리 문명 사회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물론 뭐 문명 사회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던가 사회관계를 해석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인류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인류학은 이제 부잣집 막내 아들이나 막내 딸들이 전공하는 학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있죠. 같은 경우에도 그 부잣집 딸로 태어나셨던 그 조한혜정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그 인류학 코스웍을 하신 다음에 박사학위는 제주 해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인류학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걸 이 질리언 테트는 좀 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의 인류학자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존 창고로 간다. 혹은 그 아마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에 개인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올려지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한다라는 것들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아마존 아니 인류학이 그런 오지에 가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착각을 깨주는 책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아마존 오지로 가지 않더라도 혹은 다른 이국의 어떤 곳에 가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이국적인 영토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서 말했던 그 DC 인사이드라는 것도 사실 너무 왜 도대체 그곳에서 벌어지는 신상털기와 전쟁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지? 그 사이버 스페이스의 인류학 막 이런 이제 부제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 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미움과 갈등과 이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선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우리는 DC라는 책 이길호 님의 책인데 나온 지가 지금 딱 10년이 넘었네요. 2012년 3월에 나왔으니까요. 딱 10년 넘었어요. 다시 아니 DC 잉여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인류학이라고 아예 부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매진이라는 곳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매진도 민음사 계열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박평이 뭐 관여했어요? 아니요, 독자였습니다. 아, 그냥 독자였어요?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인류학을 처음 접한 게 이 책을 통해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다른 나라, 이게 보통 인류학이란 슬픈 열대 생각하잖아요. 슬픈 열대를 맞아요. 통해서 인류학의 어떤 교과서를 인식을 하는 건데,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타자 문화들을 연구하는 게 인류학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계열의 책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던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 같은 경우는 기자긴 하지만은 그 얘기 쓰신 쪽방촌. 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소개했던 책 이전에 냈던 책으로 굉장히 착취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그 책도 두 가지 작업이 교차한 건데 하나는 정통적으로 기자들이 해왔던 작업, 그러니까 그 쪽방촌 주인들의 그 등기부등본 다 떼가지고 실제로 가난한 노인들이 월세 뭐 15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살아가는 쪽방촌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찾은 거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쪽방촌 주인은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부자 일가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쪽방촌에 이혜미 기자가 직접 살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쪽방촌에 사시는 그 할아버지들이랑 약간의 래포를 형성을 해서 그 할아버지들이 어떤 궤적으로 거기에서 살게 되셨고 살면서 어떤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지 같은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책에 담았는데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폐지 줍는 가난의 문법. 네, 가난의 문법. 그러니까 폐지 줍는 소준철 작가. 예, 노인들, 뭐 어르신들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인터뷰하고 또 그분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옆에서 관찰한 다음에 그걸 이제 가난의 문법이라고 하는 책으로 내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질리언 테트의 이 알고 있다는 착각은 그거보다 좀 더 넘어가서 진짜 인류학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뭐 GM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인텔, 뭐 아마존 창고, 아니면은 본인이 뭔가 이바지했다고 살짝 자랑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파생상품, 부동산 파생상품 만들고 설계하고 파는 그런 금융인들을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금융인들 옆에서 계속해서 보면서 실제로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걸 하는지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들이 뭔가 삶의 진실도 포착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야를 넓힐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예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쓰인 책이라서 네, 코로나 얘기도 좀 나오고, 네. 그
인류학을 학부부터 막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고 나면 뭐 되게 이제 뭔가 시야가 넓어지고 뭔가 훌륭한 학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현실적인 먹고 사는 직업을 택하는 데 있어서는 대학에 있거나 뭔가 이런 학자로서 생계 유지가 안 되면 사실은 조금 취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냥 일반 인문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취직하는 그런 궤적을 밟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출판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전문성을 그냥 활용하지 않은 못한 채 그러니까 출판사에 취직한다거나 질리언 테트처럼 뭐 언론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 읽으면서 느꼈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뭐 법학과나 뭐 신방과나 이런 이제 사람들 흔히 많이 가는 그런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한 석사쯤을 인류학으로 하면 참 좋겠구나. 뭐 박사가 필요하면 다시 원래 하던 걸로 이제 돌아가는 건 뭐 무방하지만 사실 뭐 석사는 우리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뭘 학부에서 전공했든 뭐 의학이든 뭐 다른 종류의 뭐 과학 쪽이든 간에 근데 실제로 의료인류학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에서는 잠시라도 인류학을 조금 공부하는 건 참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나 가고 싶더라니까 다시 대학원. 저 같은 경우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약간의 호감이 생긴 게 예를 들어 저는 사회학을 회사 다니면서 따로 공부를 했잖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데 대학원 다니면서 그런데 요즘에 사회학이나 이런 곳에서도 인류학적인 방법론이 거의 필수예요. 그래서 사회학 석사 논문이나 사회학 박사 논문도 인류학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참여 관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현지, 근데 여기서 현지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 민음사의 그 빨간색 예쁜 책으로 최근에 런칭한 그 입문서 시리즈 있잖아요. 탐구 시리즈. 네, 그 탐구 시리즈 중에서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을 쓰신 임소연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임소연 박사님도 과학기술 사회학, 뭐 과학기술학 뭐 이런 걸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홍성욱 선생님 밑에서 학위를 받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형외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가 논문의 소재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성형수술을 받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성형외과 코디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한 뭐 6개월 정도 성형외과에서 실제로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고 또 환자들은 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성형을 결심해가지고 하고 그 성형외과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이렇게 다 이렇게 취재 혹은 현지 연구를 하신 다음에 그걸 논문에 담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류학적인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은 그 내용은 아닌 거죠. 네,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은 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저 중에 겸손한 목격자들이라고 해서 철새, 경락, 자폐증, 성형의 현장에 연루되다. 네, 거기서 이제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부분을 임소연 박사님이 본인이 성형을 가지고 연구했던 내용을 그 글로 풀어가지고 거기에 한 챕터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겸손한 목격자들이라는 게 책 제목이고요. 그거는 작년 11월달에 나온 책이네요. 네. 근데 문학 쪽에서도 그 인류학적 방법, 그러니까 방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시각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근데 이걸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저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썼던 글들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게 메릴 스트랜선이라는 이제 부분과 연결이라는 책을 쓴 인류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의미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이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그 의미망에 대한 해석을 잘 만들기 때문인 거죠. 해석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학 쪽에서도 이 각각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연결을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해석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건 인류학적 시각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민음사 탐구 시리즈 이게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거였군요. 요 빨간색 표지가. 네. 요 얘기도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